저는 지금도 너무 후회가 됩니다. 저는 나이 60둘에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나는 내가 불륜에 빠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외도하는 동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어떻게 순간의 감정 때문에 평생 쌓아온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가끔 젊은 여성들에게 시선이 가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런 감정은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외도로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해진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절대 저렇게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결국 불륜에 빠져 35년 결혼 생활을 파탄냈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에 모든 것을 걸었고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습니다. 그 결과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노년을 초래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순간의 감정의 모든 것을 거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관계의 소중함은 무엇인지에 대한 소중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를 더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이런 인생의 교훈이 담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댓글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종필, 올해로 62세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평생을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공직자로서 35년,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원칙과 규율을 지키며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공직 생활을 모두 마친 후 문득 뒤돌아보니 제 삶은 너무나 예측 가능했습니다. 여보, 얼른 오세요. 저녁 식사 준비해놨어요. 아내와의 결혼 생활도 35년째입니다. 그녀는 항상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챙겨주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큰 다툼은 없었고 아들 하나를 대학까지 보냈으며 이제는 그 아이도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는 완벽한 공직 정년 퇴직자, 남편, 그리고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퇴직하기 전에는 은퇴 후의 삶을 꿈꾸며 설렜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고 평생 미뤄두었던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신문을 읽고 TV를 보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내 정숙은 자신의 일상이 있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만나거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느라 바빴죠. 저는 혼자 남겨진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그동안 못한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해보세요. 문화센터에 여러 강좌가 있던데 한번 등록해보는 건 어떠세요? 아내의 권유로 집 근처 지역문화센터에 등록한 것은 어쩌면 운명의 장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단순한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준비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첫 수업날,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뀌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서예 강좌를 맡게 된 한지민입니다. 붓과 먹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지민 강사는 45세라고 했습니다. 제보다 17살이나 어렸지만 그녀에게서는 동양화처럼 은은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먹물을 갈고 붓을 잡는 그녀의 손길은 마치 오랜 시간 물 위를 흐르는 작은 배처럼 우아했습니다. 검은 먹물이 흰 종이 위에 펼쳐질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저는 서예보다 지민 씨에게 더 집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제 옆에 와서 붙잡는 법을 가르쳐줄 때면 향기로운 채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느낌이었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이 끝난 후에도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다음 수업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서예에 흥미가 생겼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지민 씨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 때도, TV를 볼 때도, 밥 먹을 때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그녀의 미소가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지민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종필 씨, 서예에 재능이 있으세요.
글씨에서 인품이 느껴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치 청년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설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문화센터 수업에 더욱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퇴직자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듯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위험한 감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수업은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점차 수업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지민 씨를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지민 씨는 학생들과 다과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늘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종필 씨는 공직자 출신이시라고요? 필력에서 묻어나는 중후함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네요. 어느 날 다른 학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지민 씨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붓글씨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왔고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퇴직 후의 공허함,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들, 집에서 느끼는 답답함까지 평소라면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을 이야기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지민 씨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공감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수업 외에도 만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센터 내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만남의 장소는 문화센터 밖으로 확장되었고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지민 씨는 저보다 17살이나 어렸지만 대화할 때면 나이 차이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혼한 지 5년째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없었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습니다. 종필 씨는 정말 매력적인 분이에요. 그 위치에 계시면서도 겸손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지민 씨의 이런 말들이 제 자존감을 높여주었습니다. 퇴직 후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저에게 그녀의 인정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집에 있는 시간은 더욱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와는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고 때로는 그녀가 옆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을 때가 있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서예 전시회 준비를 핑계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밤늦게까지 작품을 준비하고 때로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술 한 잔이 오가면서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고 감정의 교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종필 씨, 이번 주말에 계획 있으세요? 제가 경주에 서예 관련 전시회가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하루만 다녀오면 돼요. 그녀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내에게 중대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죄책감이 있었지만 지민 씨와 함께할 생각에 그 감정은 금세 희미해졌습니다. 경주로 떠난 그날, 우리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고즈넉한 절과 박물관을 돌아다니며 서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대화 주제는 점차 개인적인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녁에는 한적한 펜션에서 술을 마셨고 그날 밤 우리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한 번의 여행 이후 우리의 만남은 더욱 은밀해졌습니다. 지민 씨의 아파트나 도시 외곽의 모텔에서 만났고 때로는 다른 도시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퇴직한 노인의 가슴 속에 청춘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 씨와 함께할 때면 모든 고민과 불안이 사라졌고 다시 젊어진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만나도 될까요? 때로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지만 종필 씨와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지민 씨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그녀와의 추억을 되새기거나 다음 만남을 계획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런 강렬한 감정을 느꼈고 이것이 사랑이라면 지금까지 아내와 나눈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혼란스러웠습니다. 불륜이 시작된 지 3개월,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분명 62세 노인의 얼굴이었지만
가슴속에는 20대 청년의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민 씨를 만날 때면 모든 세포가 깨어나는 듯했고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점점 더 갑갑함을 느꼈습니다. 이중 생활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저를 지치게 했지만 지민 씨에 대한 감정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종필 씨, 우리 이렇게 계속 몰래 만나는 건 둘 다 힘들잖아요. 솔직히 당신과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데 항상 시간에 쫓기고 눈치 보는 게 너무 괴로워요. 지민 씨의 말은 제 마음속에 있던 생각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이런 이중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퇴근 시간 후 지민 씨와 몰래 만나는 일상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민 씨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아준 사람이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3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지민 씨와 새 출발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늦은 나이지만 남은 인생은 진정한 사랑과 열정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소박하게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날, 아내가 준비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혼하고 싶어. 아내의 얼굴에서 순간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젓가락을 든 그녀의 손이 떨리더니 식탁 위에 탁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이혼이라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잠시 죄책감이 일었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기에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냥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35년 동안 가정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아내는 눈물을 참으며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살짝 몸을 빼며 그녀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혼란과 상처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설마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갑자기 이혼을 말할 리가 없잖아요. 날카로운 그녀의 직감에 놀랐지만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안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녀와 함께하고 싶어. 아내의 얼굴에 충격과 배신감이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35년을 당신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가예요? 그 순간 저는 제가 한 선택이 얼마나 아내를 아프게 할지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지민 씨에게 새 출발을 약속했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침실로 들어갔고 저는 소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붓기 있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예요? 나이가 얼마나 되었길래 당신이 모든 걸 버릴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지민이라고 문화센터에서 만난 서예 강사야. 나이는 45살이야. 아내의 눈에서 비웃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을까요? 62세의 노인이 자신보다 17살이나 어린 여성을 위해 35년 결혼 생활을 던져버리는 모습이. 하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나이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민 씨와 함께라면 어떤 비난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한 날 밤, 저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민석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외동아들 민석이는 올해 34살로 3년 전 결혼해서 분당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승승장구하는 아들이 항상 자랑스러웠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민석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아내 정숙이 이미 아들에게 저희의 상황을 알린 것이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단호한 톤이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그 서예 강사랑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한다고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살아왔던 저는 순간 아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민서가, 그건 아빠가 설명할 수 있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진심으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민석이 제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불륜이 어떻게 단순하지 않을 수 있어요? 62세의 아빠가 45세 여자에게 빠져서 35년 가정을 내던진다고요? 엄마는 지금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요? 민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반발심이 일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야 제 행복을 찾으려 하는데 왜 이렇게 비난받아야 하는지 억울했습니다. 너는 이해 못할 거야. 아빠도 사람이야. 퇴직하고 매일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지민 씨를 만나고 난 후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야. 저의 솔직한 고백에도 민석은 차가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빠가 이런 사람일 줄 몰랐어요. 평생 존경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을 것 같네요. 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들의 말은 제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죄책감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고 지민 씨와의 새 출발을 향한 열망이 그 어떤 감정보다 컸습니다. 민서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야. 엄마에게는 최대한 공정하게 재산을 나눌 거고 아빠가 평생 모아둔 퇴직금도 절반은 엄마 몫으로 줄 거야. 단지 아빠도 인생의 마지막에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민석은 제 말을 끊고 마지막 통첩을 날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아빠가 그 여자랑 어떻게 되든 이제 신경 쓰지 않겠어요. 하지만 앞으로 저와 제 가족에게는 연락하지 마세요. 특히 그 여자와 함께라면 절대로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다이얼을 눌러봤지만 이미 제 번호는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전송 실패라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제 유일한 아들은 순식간에 저를 그의 인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내를 통해 민석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모든 SNS에서도 저를 차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실로 찾아갔을 때도 비서를 통해 민석 과장님께서 아버님을 만날 수 없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냉정한 메시지만 받았습니다. 명절에 아들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혼자 민석이네 집에 가서 손주를 만났고 저는 혼자 텅 빈 집에 남겨졌습니다. 지민 씨와 함께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가끔 아내를 통해 민석의 근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승진했다는 소식,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 하지만 그 모든 기쁨의 순간에 저는 없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선택이 빼앗아간 것은 단순히 35년의 결혼 생활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까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 이혼을 생각했지만 아내 정숙은 제 배신에 대한 분노로 소송을 택했습니다. 평생 집안일을 하며 저를 내조했던 아내는 이제 자신의 몫을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저에게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35년간 직장에 다니며 번 돈인데 절반이라니요? 종필 씨,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인께서는 최소 50%의 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5년간 자산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해 선생님의 경제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변호사의 냉정한 설명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퇴직금과 저축, 그리고 모아둔 연금까지 모든 것의 절반을 아내에게 줘야 한다니요. 게다가 법원은 아내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했습니다. 불륜이 이혼의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산의 50%를 넘어 거의 60%에 가까운 금액을 아내에게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매달 나오는 연금에서 정숙에게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도 줘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서는 숫자들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35년간 열심히 모아온 5억의 재산 중 3억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2억과 연금으로 지민 씨와 새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아파트는 아내에게 넘어갔고, 저는 인근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이종필 씨, 이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인가요? 퇴직하신 상태에서 수입원이 없으시면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되지 않으세요? 재판이 끝난 후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낙관적이었습니다. 남은 재산과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지민 씨와 소박하게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한 후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관리하던 가계부를 제가 직접 쓰게 되니 돈이 얼마나 빨리 새는지 실감했습니다. 월세, 공과금, 식비, 의료비, 그리고 지민 씨와의 데이트 비용까지 더해지면 매달 빠듯했습니다. 지민 씨도 자신의 수입이 있었지만 우리가 만날 때는 대부분 제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문화센터 강사 월급으로는 서울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종종 제 경제적 여유에 의존했고 저는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종필 씨, 이번 주말에 제주도 여행 어때요? 가을 제주도가 정말 아름답다고 하던데. 지민 씨의 제안에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계산해보니 제주도 여행은 최소 100만 원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이면 한 달 생활비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좋지. 오랜만에 여행도 좋겠다. 여행은 즐거웠지만 돌아온 후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다간 얼마 못 가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퇴직 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아 약값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저는 처음으로 경제적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지민 씨와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취업을 고민했지만 62세의 퇴직자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종필 씨, 요즘 왜 이렇게 자주 한숨을 쉬어요? 무슨 걱정 있어요? 지민 씨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재산을 잃었고 남은 돈도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실망과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지민 씨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었고 전화도 예전보다 짧아졌습니다. 한때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던 문자 메시지도 뜸해졌습니다. 제 경제적 상황이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선택한 불륜. 그 대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잃은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민 씨마저 저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민과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은 날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전화 통화 시간이 짧아지고 주말 데이트를 취소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지민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었지만 그 말투에서 예전의 애정이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월 중순, 지민의 생일을 맞아 특별한 저녁 식사를 계획했습니다. 예전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겠지만 이번에는 형편에 맞게 중급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선물도 값비싼 명품 대신 제가 직접 쓴 서예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시구를 정성껏 써서 액자에 넣었습니다. 오늘 약속 있어서 미안해요. 다음에 함께 축하해요. 생일 당일, 지민은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며 저녁 식사를 취소했습니다. 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변명을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친구에게 전화해 지민의 생일 파티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지민이 있었지만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민의 태도는 더욱 냉담해졌습니다. 주 3회였던 만남은 주 1회로 줄었고 결국에는 2주에 한 번 정도로 뜸해졌습니다.
전화도 제가 먼저 걸면 바쁘다며 짧게 끊었고 문자 메시지에 대한 답장도 형식적이었습니다. 한때 밤새도록 이어지던 우리의 대화는 이제 간단한 안부 확인으로 끝났습니다. 11월 어느 날 지민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비싼 향수를 뿌렸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식사 도중 그녀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녀는 4번 자리를 비워 통화를 했고 돌아올 때마다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거야? 오늘 여러 번 전화가 왔네. 의심이 들어 물었지만 지민은 가볍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냥 문화센터 일 때문에 연락이 좀 왔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의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전의 경험에서 여자의 태도가 달라지면 다른 남자가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12월 초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지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표정은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행복한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자 몇 시간 후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종필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에 혼자 앉아 텅 빈 벽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다음 날 지민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고 그녀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저는 물었습니다. 그는 누구야? 언제부터 만났어? 지민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박 대표님이에요. IT 기업 CEO로 문화센터 이사회 멤버예요. 우리 3개월 전부터 알고 지냈어요. 저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게 된 바로 그 시점부터 그녀는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젊고 부유하고 지민에게 안정된 미래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62세의 퇴직자, 이혼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잃고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은 결국 물질적 토대가 무너지자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잃고 재산의 60%를 날리고 이제 그 대가로 얻은 지민마저 젊은 사업가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허함과 배신감만이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지민이 떠난 후 저는 완전한 고립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62세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사랑도, 재산도. 원룸에 홀로 남겨진 저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한때 가득 찼던 제 일상은 이제 공허함으로 채워졌습니다. 밥을 먹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식욕이 사라져 한 달 만에 7kg이 빠졌고 얼굴은 헬쑥해졌습니다.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으니 목소리가 어색해졌고 가끔 거울을 볼 때면 낯선 노인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 노인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아내와 아들이 저를 비난하는 모습, 지민이 다른 남자와 웃으며 멀어지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자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당뇨 수치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제게 우울증 진단을 내렸고 항우울제를 처방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감정이 무뎌졌지만 적어도 고통스러운 생각들로부터 일시적인 해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종필 씨, 이런 상태로는 혼자 지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의사의 조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이미 저를 거부한 아들과 이혼한 아내뿐이었고 친구들은 제 불륜 소식을 듣고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정수기가 그리워졌습니다. 35년 동안 한결같이 내 곁을 지켜준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저처럼 외롭게 지내고 있을까? 충동적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세 번째 벨 소리에 그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밝고 생기 있게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했습니다. 누구세요? 정수가 나야. 종필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분명 놀랐을 것입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걸은 전화였으니까요.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술 기운도 있었지만 진심으로 그녀가 그리웠습니다. 우리의 35년 결혼 생활,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느끼며 사과했지만 정숙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종필 씨,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이 우리는 이미 남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 재혼했어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혼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정숙이 재혼했다니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구와? 윤 사장님이라고 아시죠? 중소기업 임원 퇴직하신 분인데 몇 년 전에 부인 여의시고 혼자 지내시다가 노인대학에서 저와 알게 됐어요. 그분은 정말 저를 존중해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정숙의 목소리에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를 완전히 잊고 새 출발을 한 것입니다. 윤 사장은 제가 들은 바로는 중견전자회사에서 임원으로 퇴직한 62세의 평범한 신사였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지만 퇴직금과 연금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호기심에 정숙의 SNS를 찾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새로운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네 괜찮은 식당에서의 식사, 제주도 여행 사진들, 그리고 단정한 차림의 노신사와 함께한 모습들. 정숙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활기차게 웃는 그녀의 모습은 제가 3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지민과 함께 꿈꾸었던 행복한 모습을 정숙이 다른 남자와 함께 누리고 있었습니다.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 사랑과 존중이 있는 관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제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민도 떠나고 정숙도 이미 새 삶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저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정숙에게 100만 원을 주고 남는 연금만으로는 원룸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버거워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도 내려놓고 재취업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2세 퇴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노인을 채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경비원, 주차관리, 마트 판매원, 택배 상하차 등 온갖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문제였고 가끔은 체력도 문제였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전화도 없었고 면접에 가더라도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초조함이 커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얼마 남지 않은 저축마저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 노인 일자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종필님, 공직 경력을 살려 행정 지원 업무를 찾아보셨나요? 상담사의 질문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다면 진작에 찾았을 것입니다. 공직에서 일했다고 해서 퇴직 후에 특별한 우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2달간의 구직 끝에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이었습니다. 근무 조건은 열악했습니다. 드문의 시간 격일 근무의 최저임금. 하루 종일 좁은 경비실에 앉아 출입 차량을 확인하고 택배를 전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감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막 퇴직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런 일까지 하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관리소장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박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 출신이라는 제 경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그런 호칭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그저 하루 종일 경비실에 앉아 차량을 확인하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일은 고됐습니다. 밤새 경비실에 앉아 있으니 허리가 아팠고 추운 날씨에 골절 통증도 심해졌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젊은 주민들이 무례하게 대할 때면 가슴 한켠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부하 직원만 수십 명이던 제가 이제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반말을 듣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처음 받은 월급은 158만 원이었습니다. 세금과 4대 보험을 제하고 나니 실수령액은 143만 원. 연금 170만 원과 합쳐도 월 313만 원이었습니다. 원룸 월세 65만 원, 식비, 의료비,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외식하는 데 쓰던 돈이 이제는 일주일 생활비가 되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집 택배 좀 갖다 주세요. 305호요. 경비실 창문을 두드리며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택배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자리마저 잃으면 다시 구직자가 될 테니까요. 퇴근 후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좁고 어두운 원룸은 제 마음처럼 초라했습니다. 벽에는 사진 한 장 걸려 있지 않았고 냉장고에는 반찬 몇 개와 소주 한 병이 전부였습니다. TV를 켜도 혼자 웃을 수 없었고 침대에 누워도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종필 씨, 제발 자신을 그만 괴롭히세요. 우울증이 더 심해지면 약물 치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정신과 의사는 계속 걱정했지만 저는 다른 치료법을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복용하는 항우울제에 의존할 뿐이었습니다. 밤이면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넓은 아파트, 가족과 함께 했던 식사 시간, 안정된 공직 생활. 한순간의 감정으로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의 미소에 현혹되어 35년의 세월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잠들기 전 매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경비실에 앉아 차량을 확인하는 노인, 젊은이들에게 반말 듣는 아저씨,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외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한 지 8개월째 되던 날, 제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 시간 되세요?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를 완전히 거부했던 그가 1년 만에 처음으로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가슴이 뛰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토요일, 분당의 한 카페에서 민석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갑고 형식적이었지만 적어도 저를 만나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잠시 살폈습니다. 아마도 많이 늙고 초췌해진 제 모습에 놀랐던 것 같습니다. 많이 아이셨네요. 지금 뭐하고 지내세요? 민석의 첫 질문에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아버지의 모습은 이미 사라졌고 이제 더 이상 제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거짓말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어.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동정이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분노나 비난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정은 더 견디기 어려웠으니까요. 엄마가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려고 연락했어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 해서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가장으로서 든든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아들의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 어떤 감정보다 민석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컸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민석의 회사 이야기, 손주 이야기. 깊은 감정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 같았습니다. 헤어질 때 민석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제 아이 돌잔치가 있어요. 시간 되시면 오세요. 하지만 그 사람은 데려오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이 났습니다. 지민은 이미 제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제가 또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랐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걱정 마. 그 사람은 이미 내 인생에서 사라졌어. 민석과의 만남 이후 우리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어색했고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의 돌잔치에도 참석했고 민석의 집들이에도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나 민석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한 용서와 신뢰 회복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경비 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오르던 중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세련된 모습이었고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보는 그녀였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지민도 저를 알아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한때 서로에게 뜨거운 감정을 나누던 연인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낯선 사람들 같았습니다. 아, 종필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과 같았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애정이나 그리움은 없었고 그저 오래된 지인을 만난 정도의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지민 씨는 어때? 무의미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날씨 이야기, 서로의 안부. 어색함 속에서 우리는 빨리 이 만남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지민은 시계를 보며 서둘러 자리를 떠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그녀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 저는 이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 아들과의 관계, 안정된 노후. 그 모든 것을 한순간의 감정에 베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느껴지는 것은 그리움도, 미련도, 심지어 분노조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지민과의 우연한 만남 이후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강가에 앉아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62세에 저지른 어리석은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뒤바꿔 놓았는지 그 모든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순간의 감정, 늦은 나이에 찾아온 설렘과 열정의 모든 것을 걸었던 저는 결국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35년 동안 함께한 아내, 유일한 아들과의 관계, 사회적 지위, 경제적 안정. 그 모든 것이 한 여자의 미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마저 저를 떠나갔습니다. 인생의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는 결국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 제가 젊은 시절 많이 하던 말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62세의 평생의 교훈을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젊은 여성에 대한 욕망, 새로운 삶에 대한 환상이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불륜에 빠진 동료들을 비난하던 제가 결국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2달 후, 저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고혈압이 심해졌고 당뇨 수치도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경비원 일을 그만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는 조언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들 민석은 제 건강 상태를 알고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를 찾아와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 근처로 오세요. 작은 아파트라도 구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힘든 일은 그만두세요. 제가 매달 생활비를 보태드릴게요. 아들의 제안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것을 잃은 후에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너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비록 경비원으로 일하는 초라한 노인이 되었지만 적어도 아들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경비원 일을 계속하면서도 저는 조금씩 제 삶을 바꿔나갔습니다. 가까운 복지관에서 무료 한글 교실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랜 공직 생활 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이 작은 보람이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인연도 생겼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 혼자 사는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봉사활동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노을이 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는 돌이킬 수 없지만 남은 인생만큼은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허황된 꿈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책임감 있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중요한 것은 실수 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했던 말입니다. 저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계속 후회하며 살아가는 대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고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보람도 찾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경비실에 앉아 출입하는 차량을 확인합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박한 일상이지만 이제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62세에 저지른 실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지만 그 어리석은 선택이 결국 저에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불륜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가정을 버린 대가는 너무도 컸지만 이제 저는 그 대가를 묵묵히 감내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오는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쓰디쓴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보다 평생을 함께한 소중한 인연의 가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